1월 27일 새벽 2시 37분 플로리다 마라라고의 조용한 정적을 깨고 단 10개 단어짜리 게시물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전 세계 27조 달러 규모의 동맹 체제를 단 하룻밤 만에 뿌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한국 증시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고 그 시각 9,000km 떨어진 인도 뉴델리에서는 두 정상이 미국을 아예 명단에서 빼버린 역사적인 협정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앞으로 최소 50년 동안은 연구될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넘게 세계를 지배하던 무역 질서가 단 이틀 만에 산산조각 나는 과정. 지금부터 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언론들은 이걸 그냥 흔히 있는 무역 분쟁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협공 작전이었어요.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ABC 뉴스에 출연했어요. 그런데 그가 내뱉은 말이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도한테 러시아 석유 산다고 25%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유럽이 인도랑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 곧 엄청난 일이 터질 거라는 사실을 미리 경고한 거나 다름없었죠. 재무장관이 황금시간대 전국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미 판이 짜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8시간이 흐릅니다. 1월 27일 새벽 2시 37분 트럼프가 한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협박 메시지를 올립니다. 한국 국회가 6개월 전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짜리 협정 비준 안 하면 관세를 15%에서 25%로 바로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4시 37분 코스피가 단 15분 만에 0.84%나 폭락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장관들을 워싱턴으로 급파했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다음부터예요.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바로 그 순간 인도 뉴델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가 쓰이고 있었거든요. 유럽연합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과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마주 앉아 역사적인 문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협박한 지 딱 36시간 만에 나온 발표였어요. 이건 단순히 두 나라가 친해지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구 20억 명, GDP 합계 27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사실 인도와 유럽의 무역 협상은 2007년에 처음 시작됐다가 2013년에 중단됐고 2022년에야 겨우 다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을 협박하자마자 단 36시간 만에 모든 협상을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외교 속도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미국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엑셀을 밟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 방식이 참 묘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거대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소식을 신문 구석에 아주 작게 실었어요. 인도와 유럽의 협정도 그냥 적당히 다루는 수준이었죠. 인도 자동차 관세가 110%에서 10%로 내려갔다는 시기, 전문가들이나 관심을 가질 법한 숫자 위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이 동시에 터졌다는 점, 그리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추적해보면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건 한방에 기획된 거대한 작전이었어요. 공식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트럼프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내기로 약속했다. 10년 동안 2,000억 달러를 직접 내고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해라. 우리가 70년 동안 지켜줬고 지금도 28,000명의 군인이 국경을 지키고 있으니 돈을 내는 건 당연하다. 반면 폰데어 라이에는 전형적인 외교 멘트를 던집니다. 인도 협정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규칙 기반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아주 평범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진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약속했다는 3,500억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이건 우리나라 전체 GDP의 11%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잿더미가 된 유럽을 재건했던 그 유명한 마셜 플랜이 지금 가치로 약 1,500억 달러였거든요. 우리 정부는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마셜 플랜보다 2배가 넘는 돈을 미국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의 반응이에요. 트럼프가 새벽에 협박을 날리자 코스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장이 마감될 때쯤 보니까 코스피가 오히려 2.73%나 급등한 겁니다. 5084.85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어버렸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이 트럼프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이 트럼프의 허세를 간파했네 라고 판단한 거죠. 트럼프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실제로는 한국의 공급망 없이는 미국 경제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시장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 번째 진실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협박하기 딱 하루 전인 1월 26일, 러시아와 인도가 25년짜리 천연가스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600억 달러였죠.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 구석에 작게 실렸을 뿐 대부분의 언론은 보도조차 안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인도의 가스를 유럽 가격보다 40%나 싸게 팔고 있어요. 왜일까요? 서방의 제재 때문이죠. 팔 곳이 없으니까 인도의 헐값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인도는 이걸로 뭘 할까요? 러시아산 원유를 사다가 정제해서 유럽에 비싸게 되팝니다. 유럽은 겉으로는 러시아 에너지를 안 쓰는 척하지만 결국 인도를 거쳐서 오는 러시아산 가스와 기름을 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제재 위반이 아니니까요. 미국이 인도에 대고 러시아 석유 사지 마라고 협박하며 관세를 때렸지만 인도는 오히려 이 장사를 더 키우기 위해 유럽과 메가딜을 맺어버린 겁니다. 러시아는 팔 곳이 필요하고 인도는 싼 에너지가 필요하며 유럽은 제재를 피하면서 쓸 에너지가 필요하죠. 셋 다 엄청난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제재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연간 600억 달러짜리 거대 시장을 만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게다가 유럽과 인도의 협정에는 군사협력까지 들어갔어요. 인도가 원래 무기 60%를 러시아에서 사거든요. 820억 달러 규모의 이 시장에 유럽이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가 관세 몇 퍼센트 가지고 싸우는 사이에 세 나라는 달러 없이도 미국의 승인 없이도 돌아가는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구축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난장판 속에서 진짜 웃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베이징은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끼어들 필요도 없죠. 서방 동맹이 알아서 찢어지는 걸 편안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얻은 이득을 보세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여전히 중국입니다. 트럼프가 서울을 압박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조용히 베이징으로 반도체 물량을 더 보내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4분기 한국산 반도체의 중국 수출은 12%나 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70%, 가공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 수출 제한을 15%나 더 강화했는데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다들 트럼프의 관세쇼에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인도 유럽 협정까지 가세하면서 거대한 비달러 무역 지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유럽과 거래할 때 달러 대신 유로나 루피를 쓰기 시작하면 중국이 그토록 원하던 위안화, 국제화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미국 자신입니다. 지난 36시간 만에 미국이 잃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동맹국들이 무역협정을 할 때는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전제가 깨졌습니다. 관세로 협박하면 다들 고분고분할 거라는 믿음도 사라졌죠. 무엇보다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없다는 인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달러를 안 쓰기 시작하면 달러를 쌓아둘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 미국 국채를 팔게 됩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은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죠.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지는 겁니다. 달러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에 71%였는데 지금은 5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50% 밑으로 추락할 겁니다. 이게 바로 티핑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무서웠던 이유는 달러 시스템에서 차단당하기 때문이었는데 달러 시스템 밖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 제재는 그냥 종이 조각이 됩니다. 이미 러시아는 제재 이후 중국과의 무역을 35%나 늘렸고 이란은 석유를 위안화로 팝니다. 제재라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실시간으로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는 완벽한 줄타기의 승자가 됐습니다. 러시아 석유를 싸게 사서 유럽에 비싸게 팔고 미국의 군사 원조는 받으면서 러시아 무기도 계속 삽니다. 인도 외환 보유고는
2007년 이후 최고 속도로 늘고 있고 중국에 있던 공장들의 23%가 인도로 옮겨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말 위험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그 중간지대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대고 미국의 위협이 심각하니 돈을 줘야 한다고 설득하기도 민망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주가가 최고치를 찍으며 축제 분위기인데 정치권이 위기를 강조하기가 쉽지 않죠. 자존심과 실리 사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점점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2026년의 균열은 훨씬 더 깊고 빠릅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달러 비중은 줄고 위안화 결제는 늘고 미국의 관세율은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이 모든 선들을 만나는 지점이 바로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입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6,000원짜리 우유가 7,500원이 되고 한 달에 250만 원 쓰던 집은 300만 원 넘게 써야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금리도 덩달아 뛰겠죠. 4.5%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8%가 되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만 수백만 원씩 늘어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미국이 자신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해 휘두르는 채찍이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세를 때리면 동맹은 중국으로 가고 제재를 하면 대한통화를 찾습니다. 제국이 필사적일수록 몰락은 더 빨라집니다. 2026년 1월 27일 말하라고 해서 올라온 그 짧은 게시물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산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